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남편이 왜 저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스텐스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신 단계에서 남편은 혹시라도 또다시 시모가 쓰러지게 되실까봐 불안함을 나타내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저희 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큰 트러블 없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혼 초반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었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지내왔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니 저에게도 한계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고,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편과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였죠. 저 혼자서 시모에게 불편한 점들을 털어놓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 남편을 먼저 설득시켜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고민거리들을 남편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요. 한 공간에서 지내는 동안 시모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회복이 될 때까지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생각한 계획이었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야. 함께 지내면서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돼?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몸이 안 좋으시면서 집에 혼자 계시는 동안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것 같던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나도 퇴근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줄 알아? 어머님이 드신 거 치우시고 어질러 놓으신 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건데 매일 깨끗하게 싹 다 치워놓고 정리해 놓아도 그때뿐이잖아. 말로는 알았다고 하시는데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으시잖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 안으로 쏙 들어가신 뒤 나오지 않으시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집을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 과자를 드셨으면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드셨으면 다시 냉장고에 도로 넣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 전부 다 꺼내놓고 바닥에 다 흘리시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경악하는지 알아? 당신은 나보다 퇴근을 늦게 하니까 매일 집안이 깨끗한 상태인 것만 보는 거지. 내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래? 과자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드셨는지 집안 전체가 과자 부스러기야. 이런 건 청소기 돌리면 되니까 그렇다 쳐도 음료를 드시다가 쏟으셨으면 당연히 닦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아침부터 쏟으셨는지 음료가 바닥 마루에 스며들어서 들뜨기까지 했다고.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만 해도 집이 상당히 깔끔했었는데 어머님 집이 아니니까 막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한테 내가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해 털어놓은 거고 같이 해결하자는 건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어? 이런 걸 내가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해볼래?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야? 생활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뇌출혈 수술 받아서 아직까지 몸이 정상이 아니신데 당연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몸이 온전하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그냥 좋게 넘어가자.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때까지 그냥 당신이 좀 이해할 순 없는 거야. 이런 불만을 나한테 털어놓으면 내가 가서 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냐고 당신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해야 당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그러길 바라는 거야?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 혼자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당신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왜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 건데? 어제는 내 드레스룸에 들어오셔서 속옷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놓으셨더라고. 이것저것 착용해 보셨는지 전부 헤집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어. 그런데 어제 세탁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내 속옷이 들어가 있었다고. 어머님이 나 몰래 입으셨다니까. 아무리 몸이 좋지 않으시다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속옷이 좋아 보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당신 원래 속이 좁은 여자였어?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런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거 몰라? 이 집이 당신 거라고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남편과는 조금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받은 상처와 서운한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조금도 거르지 않고 시모에게 그대로 옮겨서 일러 바치듯이 얘기했어요.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좋게 해결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었죠.
결국 시모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집에서 지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몸이 좀 불편하다 보면 지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속옷도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몇 개 좀 사용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다시 세탁기에 돌리면 되는 건데 내가 더럽게 느껴졌었나 봐. 너희 집에 지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바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강서가, 엄마,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 아빠 따라가는 게 좋았을 뻔했어.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까지 세상 떠나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됐어? 우리 엄마가 상처 받았잖아.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우리 엄마 어떻게 되면 책임질 거야? 됐다. 그만해라.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왔겠니? 남편과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서로가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은 거였는데 남편의 생각 없는 입방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 거였죠. 좋게 해결하려 했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주말에 시모와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답답해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엄마한테 털어놓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했었죠. 그런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던 엄마는 예상 밖의 답을 해주셨어요. 사돈을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너희 집에서 지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건데 너무 심심하지 않겠어? 저녁 늦게까지 혼자 지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은데 엄마도 혼자라서 심심했던 참인데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만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말씀드려봐라. 분명 좋게 생각하실 거야. 왜 엄마가 고생을 해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오늘 그이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려고요. 지금 서로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전서방과 갈라서겠다는 말로 들리게 될 거다. 너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엄마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줄 테니까 일단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만 여쭤봐라. 엄마는 갑자기 시모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겠다며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엄마도 분명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텐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모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또 큰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았었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 엄마는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방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으시더니 갑자기 남편을 불러 짐 챙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너한테 인간이야 취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 사돈집으로 지내기로 결정하게 됐다. 너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그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돈과도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진 알겠는데 별일 없을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 사돈집으로 오도록 해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숨통 좀 트이겠네. 시모는 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서 좋다며 오히려 속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도 시모는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왜 저희 엄마 집에서 생활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너무 불안했던지라 시모와 남편을 따라 저희 엄마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엄마는 밝은 얼굴로 시모를 반겨 주셨습니다. 이미 작은 방 하나를 깔끔하게 청소해 두셔서 남편이 바로 시모의 짐을 풀 수 있었어요.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여쭤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시모는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지자 2층에서 손님이 왔냐며 누군가 걸어 내려오길래 확인을 해보니 이모가 자다 일어나셨는지 아래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얼굴 한번 뵙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연락도 없이 엄마 집에 오셔서 저도 많이 놀랐었죠. 그런데 저희 이모를 본 시모가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거실로 내려오는 이모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놀러 오셨나 보다. 저도 오늘부터 사돈집에서 도움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하는 기간이라 혼자서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며느리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돈이 마침 제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오게 됐거든요. 혹시 얼마나 계실 생각이세요? 저는 사돈과 단둘이 있게 될 줄 알고 온 거거든요. 네. 제가 동생 집에 있는 게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 걱정 마세요. 잠깐 얼굴 보러 온 거라 그 집에 갈 거거든요. 지금 혼자서 지내다 보니 심심해서 온 것뿐이에요. 이모는 최근에 이혼을 하신 터라 혼자서 지내고 계셨는데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기 힘들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는지 그날 저희 엄마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시모는 이모가 곧 가실 거라는 말에 굳어졌던 표정은 다시 밝아졌고
엄마는 시모가 오신다고 저녁상까지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모는 저희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보자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시모는 주방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희 집에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셨죠. 아이요, 사돈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앞으로 이런 음식들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그냥 사돈집에서 눌러 앉을까 봐요. 이런 음식 매일 먹으면 몸도 금방 좋아지겠네. 며느리는 나보고 맨날 집안을 쓰레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화만 내던데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욕먹는 게 얼마나 서럽던지 그동안 며느리 집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가 되네요. 네, 준비한 것도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딸이 사돈한테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 이 사람이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었는데요. 저한테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었다니까요. 어머, 내가 뭘 눈치를 줬다고 그래? 당신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사돈, 저거 봐봐요. 하늘 같은 자기 남편한테 대드는 거 보면 지금 둘 사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오늘 사돈이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거 생각해서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사돈은 멀쩡한데 며느리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매사가 항상 불만투성이야? 엄마는 시모의 거침없는 말에 미소만 띠고 계셨어요. 제 속이 끓고 있는데도 엄마가 힘들게 음식하신 걸 생각해서 꾹 눌러 참고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서로가 안 좋은 감정 상태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고 저희 부부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었고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틈날 때마다 친정집에서 각자의 엄마를 살폈습니다. 저에게 말은 안 하셨지만 시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엄마의 얼굴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간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없었는데 주말에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가 잠깐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을 하신 사이 시모가 저를 부르셨어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았고 뒤이어 남편도 시모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돈이랑 한 공간에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 저번에 너희 이모님이 사돈집에 오셨을 때 대충 들어보니 혼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참에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모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참에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사돈이 네 이모네로 옮기면 좋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도 좀 거들어 달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뭐라고요? 저희 엄마 집을 어머님한테 드리라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몸도 좋아지셨으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계속 저희 엄마 집에 지내시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달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엄마가 말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 주세요. 지켜만 보는 것도 한계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 집이 마음에 드셨나 봐. 여기서 지내는 동안 얼굴 혈색이 달라지셨잖아.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한테 좋게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우리 엄마 집을 눈독 들이는 건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어머님,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라도 있는 거예요? 너나 장모님이나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엄마 집을 처분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집 예전에 처분했어. 뭐라고? 예전이라면 우리 집에서 생활하실 때 처분하셨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셨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살던 집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뭐하러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싶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저기 돈 좀 써봤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눈 깜빡할 사이에 내 손에서 사라지더라. 돈 모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돈 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 그냥 여기저기 투자도 좀 해봤는데 나는 그런데 안 맞는지 돈을 전부 다 탕진했지만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너희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돈 집에서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산다는 게 정말 편한 건 아니잖니? 특히 네 이모가 사돈 집에 오기라도 한다면 아주 가시방석이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사용하고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거야. 당연히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너희 사돈이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집을 나한테 주라고 네가 잘 좀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앞으로 너를 내 친딸처럼 대해주도록 하마. 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꽉 막힌 건 아니라서 장모님한테 좋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이 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엄마가 안방 쓰시고 저랑 이 사람은 저기 작은 방에서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처분해서 해외여행 한번 간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어머님,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으세요? 돈 한 푼 없이 저희 엄마 집에 얹혀 사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이 집을 통째로 달라고요? 아니 어떻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한 건 생각도 못하고 더 많은 걸 바라는 거죠?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왜 열을 내고 그래? 서로 좋게 좋게 하자는 건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이왕 말 꺼낸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잖니? 당신이랑 어머님이 제 눈앞에서 없어져야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챙겨 나가세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입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배려해 주니까 더 많은 걸 바라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치를 떨었죠.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모와 남편과 한바탕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열을 내고 있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고 좀 전의 상황을 전부 설명을 드리게 되었죠. 엄마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다시 현관문을 여셨고 누군가에게 들어오시라며 집안으로 건장한 남자 몇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메고 계셨던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갑자기 남편과 시모에게 수갑을 채웠고 순간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여쭤보니 엄마는 가방을 뒤집어 물건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온갖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외출을 한 사이 시모는 남편을 불러 친정에 있던 금품들을 금은방에 가지고 가 처분을 하고 있었죠.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잠깐 동안 같이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닌 남편과 함께 엄마의 금품을 털었던 거였어요. 시모와 남편이 잡히게 되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금방이 이모부가 운영하시던 금방이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모는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거였죠.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의 대부분은 이모부 금방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이모부가 선물해 드렸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모와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엄마는 잠깐 외출을 한다는 핑계로 이모부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뒤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범행을 인정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결혼을 끝냈습니다. 벌이가 얼마 되지 않던 남편과 돈 한 푼 없던 시모는 들키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막아서 다행이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시모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모부는 이모와 이혼을 하셨는데도 저희 엄마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으셔서 도와주셨던 거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모와 이모부가 재결합하신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와 남편은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호의를 베풀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끝을 보게 되었지만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하며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가 식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사이로서가 아닌 친아들처럼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혼자서 처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로 처가에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길 원했지만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가길 원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별일 아니라면서 집안일이라는 말로 둘러댈 뿐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극구 반대하니 저 또한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아내의 돌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늦게라도 들어오겠다니 기다리면서 제가 애들을 보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자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온 아내는 약간 흠칫 놀라더니 무심한 듯 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는 건 대답해 주지 않길래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가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다녀왔는지 말해줘도 되잖아. 지금까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 혼자 처가에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한 거야? 처가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했어? 별일 아니야. 나도 당연히 당신이랑 같이 가는 걸 원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있었거든. 무슨 볼일이길래 당신 혼자 가야만 했던 건데. 내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당신은 상당히 낯설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정확하게 왜 혼자 가야만 했고 장인 장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다 말해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은 모르길 원하고 계셔. 이게 좀 예민한 문제거든.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 사기를 친 범인은 잡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나만 따로 부른 거였어.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번 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해서 당신한테 말하길 꺼려 하시길래 나 혼자 가게 된 거야. 당연히 당신이 하루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경찰한테도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담당 경찰이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 피해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부모님 말고도 꽤 여러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도 내색하지 말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당신이 아들 같다 해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상당히 놀랐고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들 같다곤 하지만 집안에 흠이 생겨버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처가댁에 갔을 때 전혀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뒤에서 알아본 결과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며 해결해 나가자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몰래 사기친 그 남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부모님 뻘 되는 분들만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면 그쪽은 마음이 편해요? 사기당한 돈 못 받을까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기를 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적 처벌받고 몇 년 썩다 나오면 저는 이 일을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들 속여서 많은 돈을 사기칠 계획인데 그쪽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를 막지는 못해요. 2번 얼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저는 그쪽이 알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여기서 이럴 시간에 그쪽 처가 식구들이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라며 저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네요. 어찌됐든 사기친 사람을 붙잡게 되면서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해결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뒤에서 장인 장모님 몰래 이것저것 도와준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고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더니 그게 처가 식구들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장인 장모님의 얼굴빛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대화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안방문을 활짝 열었네요.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언제부터 서 있었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당황한 나머지 방금 들어왔다면서 누구랑 통화하길래 열을 올리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통화한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길래 이유도 모르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전화가 울리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셨네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제가 대신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아내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 버렸습니다. 10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장모님, 접니다. 유아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내 딸과 둘만의 일이라 자네는 알 필요 없고 당장 전화 좀 바꿔보게.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 전원을 끄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뭘 그리 사사건건 참견이야. 내가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잖나. 장모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애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족 아닌가요? 장모님은 저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물어봤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나가달라고 하길래 아내도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을 돌보면서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방에서 걸어 나온 아내는 제 옆에 앉더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통 알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장모님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동안 살면서 쌓였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죠.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속편할 거라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과 아내가 상처의 골이 깊었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의 얼굴을 안 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 관계가 불편해 보였던 저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장인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 또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계획한 뒤 장인 장모님이 도착하시자 한 걸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곤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그런 아내한테 해명을 하게 되었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도 당신 얼굴 보고 싶다 하셨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할 거야? 내가 분명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애미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지나간 과거의 일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는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
너만 마음 잡고 살면 된다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몰려온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그런 상처 하나 없겠어? 지나온 일들 들춰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누구보다 현명하게 판단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장인 장모님께선 어쩔 수 없이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답답한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대들고 있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로선 도저히 알지 못해 저 또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부터 저는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그게 편했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대로라면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을 테지만 아내와 싸우고 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해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아내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린 뒤 처가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선 어색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침착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예민해진 건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거야. 자네가 답답해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니거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자네가 괜히 파헤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이야. 상처는 우리까지로 족하네. 자네한테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께서 제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혼까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장인 장모님과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셨는데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꾸려온 가정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되묻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지켜보기만 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내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짙은 화장을 했던 모습과 똑같길래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한 건물 앞이었고 택시에선 아내가 내리자 그 앞에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대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겠다던 아내가 두 분을 만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간 곳은 별거 없는 여행사였어요. 여행을 가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왜 저한테까지 숨기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가 식구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내가 여행사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잘 선택한 결정이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장소를 옮기려 하길래 저 또한 거리를 두면서 처가 식구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간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외여행 일정이 이번 설 명절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잘 선택했다. 이번 결정이 가족 모두가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했으면 사이가 의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간 떨어졌는지 아니?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일주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의심사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어차피 일이 바빠서 저희끼리 관계회복차 다녀온다고 대충 둘러대면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온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 의심이 간다 해도 물어보려 하지 않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의심되는 상황을 전부 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일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잖아. 정말 괜찮겠지?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거랑은 아예 다른 사건인데 당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 풀지 말고 다들 알겠지? 이보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였고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먼저 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고
장인 장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해외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말을 꺼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들을 수 있게 통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아내가 계획했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설 연휴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야근이 끝나고 처가댁에 들리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서둘러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도 오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었죠.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끝이 불행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을 덮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진실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고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신발이 문틈에 끼어져 있어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길래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면서 급하게 현관문 틈에 신발을 껴둔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인 장모의 밀담을 엿듣게 되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어이없는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집안과 엮이려 들고 있어?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돈을 요구했었다며? 말도 마. 얼마나 겁을 주던지. 자기가 쓴 편지를 사위가 볼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겠다잖아. 저번에 사기쳐서 가져간 돈 2억을 돌려달래.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겠다는데 그놈이 누구야? 사기꾼이잖아. 돈 받고 다시 나타날 게 뻔하다니까. 그럼 어떡하게. 그놈은 왜 갑자기 날린 거야? 차라리 이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이게 왜 우리 탓이니? 그래, 사기를 당한 건 엄마 아빠 탓이지만 그놈이랑 바람을 피운 건 너 탓이잖아. 현란한 현울림에 놀아나선 임신까지 한 주제에 어디서 계속 큰 소리야?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히게 만들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탓을 돌려? 사이가 이 사실을 알아봐. 유아 아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니? 엄마가 계획해서 지금 상황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 사이의 아이라고 속인다고 그게 숨겨지니? 정관수술까지 했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괜한 변심으로 힘들게 일궈온 가정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외에서 일처리 끝내는 걸로 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이 살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너 저 불쌍한 애들은 어쩔 건데? 쟤들이 뭔 잘못이니? 너희들 이혼하는 걸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놈이 2년 뒤에 출소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당신 뱃속에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놈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그 사기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한 게 정말 사실이냐고?
제가 아내와 장인 장모님 앞에 나타나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놀라더니 제가 모든 걸 들었다는 거에 엄청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았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아내와도 몇 번 얼굴을 봤었는지 그놈의 현란한 말발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네요. 그런데 하필 임신까지 해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아내는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가 식구들을 절대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결정한 상태이고 더러운 아내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사기꾼에게 잠깐 한눈을 팔게 된 거라며 실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 다시 처가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지른 행동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전부 동원해서 아내에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내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있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사실 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요즘 들어 돈이 뭐길래 가족애가 이렇게 상하나 싶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결혼 생활 25년 중 20년은 시어머님과 합가를 해서 살았습니다. 원래 형님께서 시어머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5년 차에 이젠 저희가 모실 차례라며 시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셨어요. 아주버님 네 분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시어머님 명의의 집이었고 저희가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컸지만 사실 그동안 어머님을 모신 세월을 생각해 시어머님도 남편도 저도 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소은 엄마, 어머니 앞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니 굳이 여기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불편하면 합가하기 전에 정리해서 시골에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아니야, 소은 아빠. 형님도 10년이나 어머니 모셨는데 나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눈치 주신 적도 없고 시집살이도 하신 적도 없는데 같이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어머님께도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했어. 고마워. 사실 합가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그래도 많이 거들게. 살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어머니도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그래. 어머님 성격은 나도 알고 있지. 그래서 더욱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야 뭐 괜찮지만 어머님은 큰 집에서 지내시다 우리 집에 오시면 좁아서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리도 살다가 정 불편하면 이사를 가든지 하자.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고 혹시라도 집이 좁으면 이사 가자고 보태주신다고도 하셨어. 그리고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생활비도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시어머님과의 합가를 찬성하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여장부라 할 정도로 씩씩하고 굳건하신 분이셨어요. 이미 제가 모실 당시 60대가 넘으셨지만 그때까지도 소소하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버셨죠.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실 때에도 생계는 시어머님이 다 책임을 지실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님과 잘 맞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합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역시나 합가를 하고 나서도 어머님께서는 집안일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같이 집안일도 도우고 육아에도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죠. 아범아,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가사는 조금씩 해줘야 된다. 알지? 아무래도 집안일은 끝도 없으니까 옆에서 하나둘씩 같이 거들어줘야 할 수 있으니 많이 도와주면서 살거라.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는 좀 일도 쉬고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저도 이제는 월급도 많이 올랐고 그래도 내 식구 먹여 살릴 정도는 되니까 무리하면서 일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아이고, 어차피 죽으면 평생 쉴 것을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여야지. 원래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게 잘 사는 거다. 나이 먹었다고 안 움직이면 더 몸이 아프고 빨리 늙는 거야. 나는 일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야. 이 나이에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뭐. 어머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면서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주변에 다른 분들 보면 여행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여행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고생은 어미랑 아범이 하는데 어떻게 나라고 놀러 다닐 수 있겠니? 무리하면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집안일이야 소은애미가 알아서 잘하니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나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는 안심하고 푹 쉬고 있잖니. 남편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님께서 생활비를 보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지인 가게에 가서 대신 일을 봐주거나 시골 지인 집으로 가 밭일을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저에게 오로지 용돈을 하라며 지어주신 돈도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납골당에 음식 챙겨갈 때면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여행도 다녀오라며 아이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기도 했죠. 애미야, 이번에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사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한테 맡기는 것도 염치도 없고, 내 남편인데 손수 음식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 할까 하는구나. 지금까지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다. 결혼하고 합가한 후에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매번 나 꼴딱 갈 때마다 챙겨주니 나는 너무나 고맙구나. 어머님, 음식 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 건 별거 없는데요, 뭐. 음식도 거의 어머님께서 장만하시고 저는 그냥 조리만 하는 거라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며 어머님도 계속 도와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이거 많은 돈은 아닌데 이번에 고생했으니 여행 좀 다녀오렴. 해외까지는 못 가겠지만 제주도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푹 쉬다 오고 아범이랑 일정 맞춰보거나 친정엄마 모시고 다녀오거라. 어머님,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저만 챙기는 거 아니고 어머님이랑 남편 다 같이 챙겼는데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어머님 그냥 넣어두시고 어머님 용돈 하세요. 고생고생 하시면서 번 돈인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아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걸 너한테 맡긴 것 같아 그런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렴. 내가 이거 너한테 주려고 열심히 일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려무나. 시어머님께서는 말투가 다정하신 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말보다는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정말 저를 위해주고 애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에도 매번 좋은 식재료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홀로 계시는 엄마가 밥을 챙겨 드시지 않을까 걱정되셔서 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찾아가 같이 밥을 먹고 오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랑 같이 식사하셨어요? 엄마가 어머님이 이번에 다녀갔다고 말씀하셔서요. 정말 감사해요. 딸인 저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걸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었어요. 나도 남편 보내봐서 아는데 이건 자식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더구나. 외롭고 허전한데 같은 처지에 같이 밥 먹으면 좋지 뭐. 오랜만에 사돈 얼굴 뵈니까 나도 좋더라고. 나나 사돈이나 비슷한 나이라서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그냥 친구 삼아 밥 먹는 거니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 그래도요.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는 항상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에 마음이 많이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어머님이 자주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사돈한테 내가 미안하지. 외동딸 이렇게 나 챙기느라 옆에 두고 살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이런 세심함은 저뿐만 아니라 형님에게도 향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서 분가를 하고 저희 집으로 왔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형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편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형님 댁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머니 형네랑 합가했던 게 조금 힘드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랑 합가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형수님이 성격이 워낙 강하셔서 그런가? 어머니가 좀 힘드셨었어. 그래?
어머님께서는 나한테 별말 안 하셨는데 항상 형님이 찾겠다고 드센 당신과 사느라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어, 형수님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다 엄마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조카들 돌보는 것도 다 엄마가 하셨고 생활비도 매달 받아갔다고 했는데 솔직히 집안일에 아이들 보는 것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형이랑 형수님도 자주 싸웠던 것 같고. 아, 그랬구나. 어머님이 그런 건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고 매달 생활비를 주시는 건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이 생활비는 받아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가 보이셨을 수도 있겠네. 이건 당신이 한번 어머님께 말씀드려봐.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도 여러 번 얘기했어. 소은 엄마도 생활비 신경 안 쓴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생활비 주는 게 마음 편하시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어머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난 나중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 댁에서 합가를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한 번도 저에게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쁘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님과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불편하고 힘들다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지만 설거지가 밀리고 빨래가 밀려도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도 없었죠. 어머님이 아끼시던 옷을 세탁하며 망가뜨렸을 때에도 그럴 수 있다며 그냥 오실 뿐이라고 오히려 죄송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님께서 합가를 한 지 10년이 되던 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고 언어장애가 오시게 되었죠. 어머님 간병으로 아주버님 네와 저희 네가 모여서 상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나랑 아내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어머님을 돌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실까 싶은데. 사실 뭐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요? 어머님 한쪽 몸도 마비돼서 혼자서 식사도 못 하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실 텐데 말 그대로 옆에서 계속 붙어서 간병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냥 요양병원으로 모셔요. 문제는 병원비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시골에 있는 부동산 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어머님 좀 괜찮아지시면 그거 처분을 해서 병원비로 사용하자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시골집 처분하는 걸로 병원비는 다 감당되겠어?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고 우리 둘이 좀 모아서 보태야 하지 않을까? 우리 형편에 어떻게 매달 돈을 모아? 지금 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는 생활비 부담 못한다. 형,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아프신데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거 다 사용할 수는 없어.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어머니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어머님,
언제 괜찮아지실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할 순 없어요.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어머님 병원비는 시골집 처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식구 생활비로 빠듯한데 계속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드릴 수 없어요. 그럼 그냥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제가 지금 일하지 않는 상태니까 어머니 간병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비는 보태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어머님 부동산 처분하실 거면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할게요. 그럼 괜찮으시죠? 당신 괜찮겠어? 어머니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곤 하지만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 당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동서. 부동산 처분한 걸 왜 동서가 관리를 해? 동서가 어머님 간병할 거면 어차피 처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동서가 모실 거면 그냥 부동산은 처분하지 말아야지. 형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간병하면서 이런저런 비용도 생길 텐데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부동산 처분하는 건 어머니가 좀 괜찮아지시면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재수 씨가 어머니 모신다고 하면 우리가 고맙지. 가족들은 처음에 상의 끝에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때부터 자신들은 병원비도 보탤 수 없고 간병도 도와줄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내에게도 잘해주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었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의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한쪽 마비가 오시다 보니 옷을 입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 밥을 먹는 것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못하셨죠. 특히나 언어장애까지 오다 보니 어머님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웠어요. 글씨를 쓰는 것도 힘들어 항상 눈짓과 손짓으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시어머님은 힘든 와중에도 저에게 민폐가 될까 싶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항상 미안하다며 쪽지에 적어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또 나한테 미안하다고 쪽지 적어주셨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점점 어머님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슬프네. 우리 어머님, 전에는 누구보다 강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러다 더 약해지시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돼. 어머니가 당신 정말 많이 아끼셨잖아. 정정하셨을 때도 당신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셨는데 아프시고 나니 당신 손 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가 보네. 당신 정말 대단해. 난 아들이지만 간병하면서도 엄마한테 화도 내고 그랬을 텐데 당신은 그런 적도 없잖아. 지금까지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버거우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줘. 알았지? 그래. 아직은 나도 괜찮고 힘들지 않아. 오히려 나는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보답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좋아.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내 손 안 빌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더 감사하지. 어머니가 저번에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쪽지 주시더라고.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마음도 많이 약해지시는 모양이야. 너무 힘들면 형이나 형수님께 부탁드려 볼 테니까 편하게 말해. 형이랑 형수님도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 누구보다 여장부 같은 모습이셨던 어머님은 뇌졸중 이후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하셨던 어머님께서 점점 야이고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기도 했죠.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셨을 때 저는 철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며 토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프시고 엄마도 아프고 제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엄마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엄마 옆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형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아주버님도 시간 없다고 하고 저랑 남편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어머님. 친정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시어머님의 간병을 형님에게 부탁했지만 형님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봐야 한다면 간병비를 달라는 말도 했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어머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서운해하기는커녕 같이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쓸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 등을 쓸어주셨던 어머님의 손길에 위로가 되었어요. 철없는 말을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괜찮다며 한쪽으로 빙긋 웃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 주셨던 어머님의 병환은 10년 차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뇌졸중이 발생한 지 10년 차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장례가 끝이 난 후에 아주버님은 가족들을 모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도 정리할 건 해야 하니까, 일단 어머니 유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가 혹시 유언이나 유언장 남긴 거 있으면 그것 따라서 분할하고,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엄마가 몸 안 좋아지시기 전에 유언장 작성하려고 변호사 찾아가신 적이 있었어. 그거 한번 찾아볼게. 그때 유언장도 작성을 하신 것 같거든. 재산들도 아마 거기 다 적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유언장 작성하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혹시 같이 가셔가지고 유언장 보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형수님, 저는 그냥 모셔다 드리기만 했어요. 우선 유언장 가지고 올 테니 혹시라도 이상한 점 있으시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봐요. 시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남겨두셨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에게 모셔갔다고 하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미심쩍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막상 유언장을 오픈하고 나서는 다들 만족하셨죠. 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평생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고 그래서 보험금이나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동안 많은 재산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마다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죠. 아주버님, 형님께는 살고 계셨던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고 시골집, 부동산도 남기셨어요. 가치가 1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저축을 했던 예금을 남겨주셨고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평생 가지고 다니셨던 펜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10년 간병한 동수한테는 무슨 펜 하나만 남기셨대?
동서, 좀 서운하겠다.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님 뜻인데 우리가 이거 다 받아들여야지. 아유, 어머니도 참. 장남이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나 보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 받겠지만, 시골 땅은 어떻게 할래? 그냥 어머니 유언대로 할까?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겨주시겠다고 그 힘든 몸 이끌고 변호사까지 찾아갔는데 이걸 말도 안 들으면 어머니 속상해서 어떻게 눈 감으셔? 그냥 어머니 말대로 해. 그래요.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도 소은 엄마 그동안 고생했던 거 알지? 소은 엄마한테는 좀 챙겨주면 좋겠어. 아니, 동서는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것도 많으니까 간병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무슨 대가를 봐라. 그러면 받은 거 보답한다고 한 의미가 사라지잖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유언대로 동의하니까 그렇게 받는 걸로 정리를 해요. 동서, 그래서 배운 사람이 다 받는 거야.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그럼 못 배워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면 뭐겠어? 공부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 어른이 어머님이 잘 챙겨주셨겠지.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했는데 이제라도 공부해서 직장 가라고 펜 남겨주신 거 아니겠어? 형님, 저희 어머님 그러신 분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형님처럼 돈돈하셨으면 제가 10년 간병을 했겠어요? 무슨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화를 내? 동서, 펜 받은 거 서운하긴 하구나. 어머님 뜻 받는다고 하면서 내심 그건 아닌가 보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정리하자고. 11억의 유산을 받은 형님네에는 유산 분할에 동의한다고 했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어머님을 간병했는데 펜 하나 남겨주셨다는 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걸 신경 쓰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장례 이후 저희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 어머님 방을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어머님 방을 정리하기로 다짐을 했죠. 그렇게 어머님이 지내셨던 방을 정리하다가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한쪽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겨우 꼬불꼬불 쓰신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고 놀라 남편에게 보여주며 얘기를 했죠. 당신 이것 좀 봐봐. 어머님이 나한테 남긴 편지야. 어머님께서 이걸 그동안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 정도 쓰시려면 오랫동안 쓰셔야 했을 텐데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네. 어머니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네. 보니까 당신 펜에 뭔가 있는 모양이야. 내일 한번 어머니 거래은행에 가야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펜만 남기셨던 건 아닌 것 같아. 편지에 펜 가지고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보라고 하네? 어머님이 왜 이런 편지를 남기셨던 걸까? 그때 유언장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평소에도 애지중지하던 펜이라 다들 그냥 제일 아끼는 며느리한테 준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내일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고맙고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유산으로 남긴 펜을 가지고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라는 편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이 의아했지만
어머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은행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은행으로 찾아가 직원에게 펜을 보여주니 다들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바로 지점장이 나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점장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유산 신탁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과 유산 상속이 모두 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오시겠지 싶었는데 몇 달 동안 오시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아, 이제야 편지를 발견했어요. 펜 가지고 여기로 가면 다 설명해 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네요. 근데 유산 신탁이라는 게 뭔가요? 사장님께서 아마 재산 일부는 유산 상속으로 유언하셨을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신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며느리분께 상속을 한다고 하신 상태이고요. 상속에 대한 내용은 사장님께서 다 생전에 정해두신 상황이라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어머님께서 다 정해주신 거라고요? 저희 이미 유산 분배는 끝이 난 상황인데요. 네,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꼭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며느님께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께는 함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첫째 아드님 네 분이랑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장님 부동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한 번 해주셨는데 다음에 바로 다 날리셔서 결국 사장님께서 해결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재산을 지키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부동산의 일부와 예금, 보험금, 연금 등을 모두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펜을 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에게도 알렸죠. 어머니가 다 뜻이 있으셨구나. 안 그래도 당신을 제일 아꼈는데 유산 분배는 펜만 나와 있어서 나도 많이 놀랐어. 그래도 어머니라면 당신한테 제일 많은 재산을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 형이며 형수님이며 그동안 어머니 재산 탐낸 건 알았지만 유산까지 그럴까봐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게. 난 그것도 모르고 내심 서운한 마음이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네. 당신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당신이 받은 거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준 거잖아. 오로지 그건 당신이 사용하는 대로 해야지. 우선 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두려고. 차분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나한테 유산을 주신 것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한 끝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께 받은 유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유산을 받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죠. 그동안 어머님이 아프신 와중에도 미리 유산을 달라는 얘기도 하면서 요구를 했지만 어머님은 증여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유산을 받자마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모두 망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겨우 남은 것은 집 하나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 사태까지 되자
형님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금을 나누자고 했죠. 동서, 혹시 그때 어머님한테 받은 예금 말이야. 벌써 다 쓴 건 아니지? 혹시 그거 우리랑 좀 나눌 수 있어? 네? 그걸 왜, 형님네가 훨씬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5천만 원 예금 받은 건데, 그걸 나누자고 하는 거세요? 갑자기 왜요? 그때도 유산 분배에 불만 없으시다고 다 동의하고 서명도 하셨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어머니 모셨는데 나한테 준 건 없더라고. 어머님이 동수한테는 펜이라도 한쪽 남기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으셨잖아. 그러면 그걸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형님네는 이미 부동산이랑 해서 11억이나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 받은 것보다 훨배 받으시고 또 나눠 가지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형님. 어머, 동서가 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았을 때는 생활비 우리가 다 감당했어. 그것 따지면 우리는 11억도 모자라지. 형님, 그때는 어머님이 집안일도 다 하시고 아이들도 다 보시고 형님네서 살았을 때는 어머님이 돈을 받아야 했을 정도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 뻔뻔해? 뻔뻔한 건 동서지. 이제 와서 간병한 거 자기가 잘했다고 돈 욕심내는 거 아니야? 억울하시면 그때 11억 유산 받으신 거 저희도 당당하게 청구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냥 해본 말을 가지고. 아무튼 알았어. 동수한테 전화를 한 내가 잘못이지. 서방님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형님은 뻔뻔하게도 유산으로 받은 예금마저 나눠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에게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동시에 연락을 해와선 그 돈을 달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화가 나 아주버님과 형님의 전화를 모두 거절하고 저에게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형님은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동서, 먹을 것 좀 있어? 우리 집 정말 망했어. 어떡해? 지금 집도 넘어갈 판국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유산으로 받은 거 조금 남으셨다고 한 거 아니셨어요? 사업도 다 망해서 정리하시고 그래도 집은 건지셨잖아요. 아니야. 그것마저 다 사업 자금으로 써서 이제 더 갈 곳도 없어. 동서 미안한데 우리 좀 여기 신세지면 안 될까? 남편한테 말했는데 동서 좀 찾아가 보라고 하길래. 형님, 무슨 뻔뻔함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무시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돈 욕심낸다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언젠데. 동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동선에는 5천만 원 아직 안 썼지? 아니면 그거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아니, 정신 좀 차려요. 뭘 빌려달라는 거예요? 11억이나 받아놓고서는 1년도 안 돼서 날려놓고선 5천만 원은 한 달이나 가겠어요? 그 잘난 직업으로 알아서 잘 사시면 되겠네요. 쫄쫄 망한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에게로 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잠시 신세를 져야 되겠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아직까지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돈을 다 처분하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누리시지 못하셨던 것들 다 해드리고 싶네요.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좋은 곳에서 평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